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만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뭘 갖고 오셨습니까? 네, 어제 발표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정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뉴스인데요. 자세히 네. 한번 전해주십시오. 네, 단계적 일상회복 6주 간격으로 총 3단계에 걸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하나의 단계당 앞선 4주는 이행 기간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2주는 평가 기간인데 네. 4주간 먼저 시행을 해보고 안정적이라고 평가가 된다면 네. 이 평가 기간 2주를 다 채우지 않고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반대로 불안하면 네네. 2주 이상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1단계 시작이 그러면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1단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 유흥시설만 밤 12시에 문을 닫고요. 식당이나 카페, PC방, 영화관 같은 다른 시설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네. 사적 모임 같은 경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허용될 전망인데 단 식당과 카페 같이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곳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곳은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 이하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영업시간을 제한했던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이런 시설들은 24시간 영업을 가능해지고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게 이제 밤 시간에 거리 풍경이 꽤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그 이후 2단계에는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2단계는 지금 예정대로라면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전망인데 이 앞서서 1단계에서는 밤 12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유흥시설의 이 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또 대규모 행사도 가능해지는데요. 접종 완료자와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들로만 구성이 된다면 500명이 넘는 대규모 행사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12월이면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연말 공연 같은 것들 많잖아요. 그런 콘서트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말에 조금 활기가 더해지겠네요. 네. 자, 그리고 다시 6주가 지나면 이제 새해가 되는데요. 새해부터는 그럼 3단계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1월 24일 3단계 일상회복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이 3단계에서는 행사나 사적 모임 같은 제한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회복에 가까운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서킷 브레이커가 올 수도 있고 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증이 많아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서킷 브레이커라고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비상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긴급 발동될 수 있겠습니다. 네. 확진자가 폭증하거나 아니면 중증, 사망자가 급증해서 의료체계의 부담이 심각하게 될 경우에 발동될 예정인데요. 이 비상계획이 발동이 되면 최소한 4주 정도는 계속 이 비상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먼저 2단계에서 실외에 한정해서 폐지가 검토되고 있고요. 실내 같은 경우는 이 완전한 일상회복까지 계속 유지가 될 전망입니다. 자, 그렇군요. 부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내년 초부터는 완전한 일상회복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는 KT망 먹통이 부른 대혼란입니다. 어제였었죠. 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일시적인 문제로인 줄 알았는데 이게 11시 20분부터 12시 45분까지 한 1시간 25분가량 계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네네.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는 건 당연했고요. 그리고 결제 시스템이나 증권 시스템 그리고 CCTV 같은 것들도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점심시간을 두고서 이 네트워크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네. 식당, 카페 이런 데서 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다 그래요. 맞아요. 무인 결제 시스템이 적용된 주차장도 상황이 심각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앞차가 나가야 뒷차들이 그렇죠. 쭉 이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주차 비용 결제가 되지 않으니까 꽉 막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네. 업체 측에서 이거를 빨리 알고 조치를 취했다면 다행이지만 이거 일시적인 문제예요. 다시 시도해 보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한 경우에는 이 상황 정리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KT에서는 최초에는 디도스 공격이 대규모로 있어서 네. 그거에 대응하느라고 네트워크가 끊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나중에 해명이 바뀌었어요. 예,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오후 2시 30분쯤에는 이 네트워크 경로 설정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그 원인을 정정했습니다. 실제로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결과 외부 공격, 디도스 공격의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디도스 공격의 흔적은 없었다. 이렇게 네. 되면 이제 KT의 귀책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여론이 그렇죠.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번 일이 처음 발생한 건 아니었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네, 과거에 이제 디도스 공격을 받았던 2003년과 2009년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2018년에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네. 그런 뭐 통신 장애가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비대면이 좀 일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통신망 오류에 대혼란이 찾아왔는데 이게 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좀 보완할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게 어제 제 주변에서도 보면 통신 오류로 인해서 주식을 제때 사고 팔지 못해서 큰 손해를 봤다. 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또 비트코인이나 이런 예. 암호화폐 거래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뭐 문제가 많았다. 이런 의견이 있고 맞습니다. 이번 통신망 장애로 인한 피해가 그 굉장히 여러 영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보상이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지만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에서도 이 보상을 받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뭐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통신 장애 때문이라는 점 등을 이 소비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리꾼들은 이 요금 몇천 원 할인해 주는 것으로 또 한번 슬쩍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간 조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입증 책임 문제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예. 이 피해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분향소입니다. 박 전 대통령 분향소가 광화문 광장에 마련됐다. 예. 이 뉴스를 저도 들었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예,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건데요. 지난 23일 이제 새벽 0시 30분쯤 설치를 했고 24일 오전 10시부터 오늘 이제 26일이죠. 오후 6시까지 박 전 대통령 42주기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운영하겠다라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예. 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자유 대한민국의 기적, 세계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네. 박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근데 이 분향소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왔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집계되지 않았는데 수백 명 정도의 시민들이 이 분향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행히 분향객의 온도 체크라던가 손세정제 이용 그리고 방문자 이름, 전화번호 작성 등 이 최소한의 방역 수칙은 지켜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분향소 자진 철거를 요청한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 공화당의 광장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부과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변상금은 부과할 거다. 네. 여전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평가도 엇갈리고요. 그렇죠.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김부선의 저격입니다. 김부선 씨가 누구를 또 저격했다. 예. 저격이라면 역시 그 대상은 이재명 후보인가요? 예, 뭐 그렇죠. 예. 배우 김부선 씨가 이제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네. 말했는데 그 글과 함께 또 공유한 칼럼에는 보면요. 이 소시오패스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나에게 잘해주고 필요 없어지면 차가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칼럼을 공유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지속적인 이런 저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예. 이건 이제 국감장에서 사이코패스 녹취도 한번 틀었었잖아요. 맞아요. 김부선 씨가 얘기하는. 네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음성 메시지를 국감장에서 틀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김부선 씨가 이 지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었죠. 거짓말을 하면 국민이 속으리라는 사이코패스적인 발상이 위험하다. 뭐 이런 녹취 담겨 있었습니다.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상대에 대해서 심각한 표현인데
이재명 후보가 반사회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아내 강윤형 씨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제 국감장에서의 태도라던가 뭐 형수의 욕설 파동 그리고 김부선 씨와의 연애 소동 같은 것들을 볼 때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본인은 괜찮지만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강윤형 씨는 이 신경정신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즉각 의사윤리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대선이 다가올수록 발언 수위들이 점차 쇠지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